김어준의 뉴스 공장. 지금 라디오는 물론 TV로도 생중계되고 있고, 방금 전 저희 PD가, 책임 PD가 호텔에서 실검 1위를 하고 있다고 뉴스 공장을. 여기 입장하신 분들은요, 딱 200명만 실내로 입장하시고 나머지 못 들어오셨는데, 새벽 3시에 200명이 끌어졌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이 순서는 저희 뉴스공장 최고 인기 코너죠. 예.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새벽 3시에 줄을 서려면 어제 밤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10시 왔어요. 가족은 누가 지키냐고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셨죠? 예, 알면 이상한 거죠. 예,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보니까, 왜 이게, 기네스북에다가, 이 시간에 공개 방송하는 거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을 것 같은데,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고, 기네스북에 신청하면 아마 기록으로 공인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다음 공개 방송은 말이죠. 기네스 측에다가, 신고를 하고, 예.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것으로.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이 장면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안에도 200여 명, 밖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서서 서성이고 계세요. 예. 기괴한 장면입니다. 자, 첼로 연주 어떻게 됐습니까? 입당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맞교환하기로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언어의 마술사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사전에 대본이 있냐고.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네. 정말로 언어의 마술사고요. 참고로 정청래 전 의원은 제가 언어의 맙소사라고 부릅니다. 예. 양극단의 쌍벽을 이루는 분인데, 정청래 전 의원은 안 웃긴 걸 웃기다고 막 주장하는 분이죠. 예. 자,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 촌촌살인을, 일단 1주년 덕담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여기 와서 참 이 기괴한 광경을 보고 들은 생각은,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는지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술핵이 대한민국 지켜준다고 하면서 멀리 이역만리까지 구걸하러 간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른 시간에 뉴스공장 공개방송에 모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실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이게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오늘 커밍아웃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도 참 예쁘게 잘하세요. 네. 얼굴까지 예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언어의 맙소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허위 사실에 의한 혹은 명예훼손 혹은 사자 명예훼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제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저는
그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저는 정진석 의원이 어떤 목적,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 그 발언을 했든 간에 관계없이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뭐 1차 유감 표시는 했다지만 그 정도로는 택도 없다고 보고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소가 취하되지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짐승의 마음으로 한 소리죠. 본인이 총대를 맸는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문성근, 김여시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밥을 굶었나, 린치를 당했나, 징역을 살았나,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는 취지의 이야기죠. 예.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정진석 의원이 한 말인데. 그래서 그 발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노 의원님이 이제 소송을 당하시겠군요. 공개적으로 폭력 행사를 암시했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뭐랄까요. 지금 말씀하신 맥락선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 마지막에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예. 역시 정진석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문제의 발단은 우리가 뭐 매일매일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국정원을 동원한 그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한 그 불법 행위가 최근에 와서 그 구체적 증거들이 사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걸 왜 노무현 대통령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로막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범죄 행위 또 잘못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 가지고 뭐 이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온갖 폐악질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의도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방어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죄목을 갖다 하나 더 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적폐청산은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서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더 이상 옛날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깡패를 갖다가 도둑질한 사람을 잡으니까 그래서 몇 시에 어느 집에 가서 뭘 훔쳤냐 이렇게 조사하니까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뭐 똑같은 거죠, 지금. 아니,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 그것도 간단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갖다가 사적으로 동원한 그런 이제 심각한 그 국기문란의 수준의 어떤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적폐다, 국민을 분열시킨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도둑놈 잡아 넣었더니 왜 가져가고 이렇게 생이별 시키느냐 항의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 생이별 시켜야지 그럼 사이별 시킵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쪽 진영에서 전방위로 터져나와요. 장재현 의원도 노무현 상여를 부여잡고 한풀이 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심각한 도저히 어떤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치부들이 또는 과거의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니까 그걸 자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라는 식으로 이걸 갖다가 폄훼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 노리는 거는 뭐냐? 결국 노리는 거는 이 자신들의 어떤 범죄 행위를 갖다가 물타기 해가지고 덮자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이제 천신만고 때 통과가 됐습니다. 예, 통과가 됐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역할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인준 직전에 이제 당내 중진들로부터 대표가 입장을 내놔야 된다, 가부간에.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입장 정리 안 하고 모호하게 갔거든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저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은 대법원장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대법원장 되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이 있으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후폭풍을 또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는 하면서 후폭풍을 맞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걸 마치 무슨 자유투표가 아주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상권분립의 한 축이잖아요.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러면 자유투표했어요?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때 자유투표했어요? 누구든 누가 돼도 좋다. 그리고 누굴 찍어도 당원의 권리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을 또 임명하면서 이 사람이 부적격자면은 강하게 이유를 대면서 강하게 반대를 해야 마땅한 거죠. 그게 책임 정치죠. 그리고 그게 합당한 사람이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합당한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누가 돼도 그거는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무책임한 행위가 어떻게 있어요. 저는 아니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면서 핸들에서 손 놓고 자율 주행하고 있다 얘기해요. 그런 표현이 어떻게 갑자기 생각나죠? 저도 방금 들었어요. 정청래 전 의원은 준비해 오거든요. 준비해도 이게 안 돼요. 맙소사기 때문에. 예. 근데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교 동문회라서 그랬다. 고교 동문인데 내가 입장을 밝히면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느냐. 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아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교 동문, 이 대법원장 문제에 왜 고교 동문이 튀어나옵니까? 부산고 3년 선배로. 사법부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나, 기존 대법원장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신이 굉장히 드높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새 대법원장이 과연 적격자냐 아니냐는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지금 모아져 있는 대목인데 여기서 고등학교 동창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번 대법원장도 저하고도 같은 동창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중고등학교가 하나의 동창회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예, 부산 중고등학교 동문회에 제가 그 사람 3년 선배로 지금 돼 있어요. 저도 정혜원이고 그 사람 정혜원.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국무총리를 해가지고 봐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에 왜 고등학교 동창을 갖다가 끄집어내느냐.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왜 찬성했는지, 왜 반대했는지, 왜 찬성 반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애꿎은 고등학교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평소에 애교심이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은. 이건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소위 자강파들이 계속 순환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원재 대표도 그렇고, 남경필 도지사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연인지 아닌지 미심적인 구석이 있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효과는 일단 자강파가 위축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통합의 가능성 어떤 형식으로든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예, 두 당의 온전한 형태로의 통합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바른당에서 적지 않은 수의 분들은 마음을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보다 좀 당겨져서 지방선거 앞에
그 실현될 가능성도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정당 구조 자체가 대부분의 정당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과 정의당 빼고는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부도가 났는데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사장이 출근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아니 박근혜 지금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권을 떠받쳤던 그 당도 따라서 없어져야죠. 없어지고 새롭게 출발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부도가 나고 파산당했는데도 계속해서 출근하고 공장에 불 킨다고 공장에 돌아갑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지금 바로 나온 상태잖아요.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나왔는데 대선이 끝났잖아요. 다음 대선을 지난번 대선과 같이 치를 어떤 생각들이 확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갈까, 언제 어디로 갈까, 이게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집단인 거고, 바른당도 마찬가지죠. 저는 바른당과 같은 당이 과거의 어떤 낡은 보수의 틀을 벗어나고 좀 새롭게 보수가 출발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랬지만은 아직은 보면은 그냥 이제 시발점이 그냥 점만 있는. 예, 그냥 점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다음 총선까지 굉장히 이제 한국 정치를 좀 유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강파, 무슨 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통합포럼이라고 바른정당 내 일부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 일부 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대를 모색하는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점과 점이죠. 그래서 이어보니까 그냥 선이죠. 면이 아니고. 제가 아침에 수학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의당은 그러면? 정의와 함께 하는 거죠. 정의당은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데 여러 부족한 점도 많고 지금 의석도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 차례 이제 그런 테스트,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의당이 나름대로 유일한 진보 야당으로서 또 제 역할을 하는 게 한국 정치에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역할을 좀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침이 있는 삶. 아니, 막 박수 치지 마시고요. 통상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데 방금은 아침이 있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아침이 있는 삶이란 거는 뭔가 하면 저녁에 있는 삶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소중하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럼 아침은 뭐냐? 아침이 괴로운 분들 많아요. 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더라도 지긋지긋한 직장에 가는 분들. 그나마 아침에 또 공개방송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이 행복한 사회, 아침이 행복한 나라. 이거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아침에 너무 많은 분들 어떡하죠, 이분들? 아침에 엄청 많은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네. 최근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황석영 씨, 소설가 황석영 씨도 여기 포함됐을 줄 몰랐습니다. 김미화 씨,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은 왜 여기 안 나오죠? 저쪽도 포기했겠죠, 블랙리스트에 올려도 소용없다, 이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겠지만은,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이제.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일로 기억나는데,
그때 군대 내에서 이렇게 반입되는 도서에 대해서 금지 도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도서 블랙리스트인데 시중에 팔고 있는 책까지 다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서 이런 책까지도 막 그 금지 도서 목록에 넣어가지고 그때 출판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뭐 교보문고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교보문고에서는 그 목록에 있는 책만 따로 모아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 코너를 따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수가 굉장히 막 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책 여러 권을 썼는데 한 권도 없더라 그 리스트에. 그놈들이 그렇게 무능하다. 좋은 책도 못 알아보고 리스트에 안 넣었다 이제. 그래서 그 규탄한 걸 보고 제가 다양한 방면으로 무능하고 문제가 많았구나. 근데 리스트에는 없으시지만 본인이 겪은 일은 상당하잖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저는 뭐, 제가 직접 겪었던 이른바 떡값검사들을 폭로한 걸로 이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재판에도 저는 관여했다고 봅니다. 뭐 김기춘, 김영한 그 메모, 김기춘의 발언으로 나오는 그런 메모에도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부 판사 이름까지 검명하면서 대법원 판사 이름까지 검명하면서 이 청와대가 관여한 흔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뭐 저는 언젠가는 그런 이제 증거들도 백일하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다 관여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노회찬 전이 아니죠, 현이죠. 제가 전 의원 시절을 얘기하려고 하다 전에는 보니까. 전이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가까이 지켜봤는데 어쩜 그렇게 괴롭히는지 꼼꼼하게 붙어가지고 대표님을 정치일선을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괴롭혔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스스로 살아나서 다시 저희 앞에 와서 정청래 의원과는 다르게 언어의 마술사 역할을 해주고 계신 노회찬 오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내 거다. 자, 1주년이라 최장기 패널 첫 방송부터 함께 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다 출연자예요. 맞아. 저 없을 때 진행도 하는 첫 수업부터 함께해온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공개방송에 처음 오셨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이게 많이 빠진 거예요. 새벽에 오셨다가 출근하시러 가신 분들도 있고, 내가 4시간 왔는데 못 돌아와서 승질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오신 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언니랑 앉아있어서 너무 기쁘다. 양지열 변호사를 양언니라고 부르세요? 아니,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부르던데. 양언니. 왜 양언니죠? 아니, 모든 인간 속에는 남성성, 여성성이 있는데, 여성성, 아주 좋은 여성성. 이런 거를 아주 잘 갖추시고, 잘 표현을 하시고. 몸매가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몸매에 여성성이 있는. 양지열 변호사님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은 지난, 첫 번째 공개 방송, 한겨울이었죠. 네. 그때는 이제 탄핵 전국 한가운데라, 그리고 첫 공개 방송이라 사실 지금보다 훨씬 추웠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완전 제정신이 아닌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도 참석하셨는데 두 번째 공개 방송에 안 잘리고 나오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제가 주체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여기서 뭐 공장장은 악마를 했다가 박사님은 언질했다가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제 코너 하지 말고 그냥 공장장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게 더 재밌다고 하시고 뭘로 버티는지를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누가 뭘로 버텨요? 제가요. 어떻게 버티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네. 몸매로 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멸감을 견디며 왜 내가 계속 방송을 하는가. 그런 거예요? 모멸감을 못 느끼는 건가? 둔한 건가? 사람이? 아니지. 뭘까요? 좋은 거지. 내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오늘 대본에 김어준 공장장을 한 대 때리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느냐는 질문지가 있었어요, 작가님들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때리고 싶다. 이건 진짜 때리고 싶다. 이 뉴스공장에 사실 그 이전에도 종편 중마왕이라고 제가 종편에 굉장히 많은 코너에서 출연하셨고 종편 부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주제를 던져도 막 되니까 아다다다다. 사실은 종편 중망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방송사에서 가장 오래된 방송이 이 시간대 이 방송 TBS 방송이에요. 정확히 2011년 7월부터 저는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악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수많은 진행자들을 가르치고 혼자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악마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사장님이 2번 바뀌셨죠 아마. 사장이 바뀌고 진행자가 바뀌어도 양지열 변호사는 계속 이 시간에 나오는 저는 TBS 악마 같은 거머리 같은 프리를 내렸어요. 프리를 거머리라니요. 아니 이게 근데 뉴스공장에 이제 고정 출연하신 이유 혹시 얻은 게 있으십니까? 악마. 뜬금없이 별명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악마부터 마왕부터 언니라고까지 불러주시고 요즘은 제 스스로 그래서 정화 작업에 나섰죠.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지열 변호사라고. 소용없어. 아니 박사님 이렇게 배신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뭐 너무 신나는 게 제가 누구랑 달리 별로 훔쳐본 적이 없는데 안녕 스틸러. 너 얼마나 근사해. 이 정도는 만들어야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얻은 거 있습니다. 김진애가 보통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거북하고 막 멀고 막 그랬는데 남자인 줄 알고. 남자인 줄 여기 와서 일단은 제가 남자인 듯 남자 아닌 여자라는 게 확실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의 이 깜찍함과 저의 귀여움과 저의 발랄함을 발굴해 주신 김어준 공장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김진애 박사님은 일단 세계적인 레벨에 세계적인 레벨에 그리고 매우 시대를 앞선 다방면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신 굉장히 진지한 이런 캐릭터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좀 두려워하고 무거운 주제가 있을 때 부르고 뉴스공장에 나와서 15세 소년 정도의 감수성이 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었고요. 예. 양지열 변호사는 그냥 15세라는 게 알려졌죠. 저는 진짜 한 가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꼭 밝히고 싶은 신비는 왜 김어준 공장장은 저런 말을 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안 당할까? 아니, 제가 다른 소송 당했어요. 아니, 그거야. 네. 좀 진지한 얘기 했을 때고, 네. 막상 진지하지 않은 얘기를 했었을 때, 특히 많은 출연자들을 그렇게까지 구박하는데, 저만 구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저한테는 구박당해요. 아, 걱정하지 그러세요? 마세요. 저는 양지열 변호사만 구박합니다.
그래서 저를 안 좋아해요. 사람을 점점 내가 이상하게 확실히 만드시는 거죠, 진짜. 이 순서는 사실 두 분의 평상시 아이템을 들고 나오신 게 아니라, 예, 그동안의 뉴스공장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이제 두 분의 이제, 뉴스공장 이빨을 상징한 두 분을 모신 거예요. 예. 참네. 이런 거 뭡니까? 이런 거. 그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잃어버린 거? 예, 저는 사실 뉴스공장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지열 변호사가 수많은 프로그램에 나왔지만 양지열 이름 아무도 몰랐어요. 네? 양 정도 생각나서 양지 10가지 이제 다 알게 된 것은 뉴스공장으로 인해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공장장이 정말 우리 하는 말로 깔때기라고 하죠. 아무데나 막 들이대는 게 정말 강한데 이게 일종의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정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듣고 싶지 않고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요. 전혀 사실과 다른 사실도 너무 사실처럼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고개들을 끄덕이고 있잖아. 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놔. 저 그전에도 적당히 나갔어요. 아니, 이게 여러 군데 나갔죠. 여러 군데 나갔지만, 나왔나? 안 나왔나? 근데 지금은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되죠. 양지열 나왔다, 저기, 이렇게. 예. 맞대잖아요, 다. 얻은 거, 이런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시 얘기해보세요. 거는 잘 생각해보면 예. 사실 지난 1년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조심스러웠다고 해야 될까요? 반성을 해보자면 약간은 좀 뭐 고개를 숙일 때도 있었고 솔직한 자기 조심하는 게 반성. 회색 분자라고 하죠, 그거를. 어디다 조심스러웠다는 표현을 쓰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뭐 탄핵 정국 같은 걸 거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법적인 소신에 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정치적 소신으로까지 연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동물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저도 이해를 했고 교과서가 아니라 나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공장장이들 이거 칭찬하는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근데 강조하듯이 정치가 뭐 생활로 연결된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 바람에 공장장 표현을 빌자면 회색 분자일 때 가까이 계셨던 많은 분들이 떠났죠. 이런 것. 회색 분자의 참여를 듣고 계십니다. 혹시 가족이 좋아하는 순간 없었어요? 뉴스공장에 나오고 나서. 사실 가족들이. 공장장이 어떤 사람인지 가서 한 가지 폭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족 중에 공장장 팬이 오랜 팬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팬이 있었는데 이건 제작진도 모르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장장의 오랜 팬이었던 제 동생이 선물을 전해달라고 해서 꽤 좋은 선물을 전해줬거든요. 근데 공장장이 딱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보통은 그런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고맙습니다 내지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동생이 여자예요?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한숨만. 네. 동생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네, 여자 맞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남자들은 선물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공개방송.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실제로 선물을 안 합니다, 남자들은. 공개방송 나와서 막 떠들고 그러지. 자, 박사님도 얻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얻은 거 많죠. 일단은 내 목소리가 얼마나 근사한지를 제가 알았고. 아니, 솔직히는 저도 목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은 조금 이제 컴플렉스가 약간 있었는데 너무 쇳소리가 세고, 섞였죠. 예. 이렇게 강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죠. 그래서 제 목소리 캐릭터를 확실히 알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어준 공장장의 워낙 또 좀 알긴 했지만은 그 감동하는 능력을 몇 번 했어요. 뭐 하나도 감동 안 한 척하지만 중간중간에 그 자기 자랑이잖아요. 중간중간에 물론 내가 김어준도 감동시켰다. 물론 내가 너를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제가 강경화 장관 가지고 얘기할 때 또 광장에 촛불 집회 가지고 얘기할 때 또 지난번에는 용산공원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럴 때 이제 뭐 굉장히 제가 감동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잘 배워요.
지난번에 제가 프라이부르그 가지고 얘기했더니 금방 써먹더라고. 프라이부르그에서는요, 어쩌고 하면서. 이럴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많이 얻었고. 아니, 왜냐하면은, 아니, 이거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또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뭐, 당황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굉장한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의 가상 딸 프로젝트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 혼자 막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딸은 영어로 도터입니까? 도토. 그래서 이 뭐냐면 딸을 가지면 굉장히 세상이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해서 제가 박사님 아무래도 제 딸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아마 뭐 하여튼 간에 굉장히 근사한 남자로 더 근사한 남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 보면 딸이 내 안에 있다고? 머리를 저렇게 하고 뭐 수염을 기르고 굉장히 자기는 고기 먹고 터프한 척하는데 어쩔 때 보면 되게 소심하고요, 되게 약해요, 되게 여려요 사람이. 내가 언제 소심하죠? 되게 네. 겁이 많아요. 맞아요. 진짜 겁이 많아요. 그래서 움찔움찔할 때가, 그 방송할 때도 보면 움찔움찔할 때가 보여요. 그리고 어떡해? 지난번에 심각하게 한번 진짜 삐진 적 있었죠? 나는 삐지는 걸 안 하는데. 제가 오음 질리게 교주 얘기했더니 얼굴이 붉어지더라고. 그거는 삐진 게 아니고요. 격분한 겁니다. 깜짝 놀라. 제가 그 대사를 잊지를 못하는 게 가만히 살펴보면 제 얼굴이 얼마나 오목조목 귀여운데요 이러는데 뭘 맞아요. 정상이 아니야 다. 아니, 근데 실물로 보면 굉장히 근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털보에 이거 하는 이유도 본인 안에 숨어 있는 이 정말 감성과 여성성을 감추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괜찮은 게 정말 여성성과 남성성을 잘 이렇게 아우르고 계신 분인데 뭐 김어준 공장장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시다. 자, 일주일 맞아서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는 얘기 듣고 자를 것인지 말 것인지. 아무 잘리겠다. 자, 그 두 분의 서로 칭찬을 좀 해보자니요. 비난과 예, 칭찬 플러스 비난을 서로에 대해서 저는 해보시자면. 비난할 건 사실 없어요. 저 이제 대리 진행을 두어 번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진애 박사님 뵈면 저는 여기서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전에 선입견이 너무 없었어요. 뭐 아까 뭐 어려운 얘기만 하신다는 선입견이 너무 없는 건 뭡니까?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되게 호탕하시고 처음 뵀었을 때 말씀 잘하시고 정치도 하셨었고 사회 경력도 많았고 이런 분들이 좋게 말해서 노련하고요. 나쁘게 말했을 때 어떨 땐 달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박사님은 진짜 제 딸내미 정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미치겠다. 제 딸아이가 미치겠어. 딱 초등학교 6학년인데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도 마음속에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걸 그만하시고요. 몇 번 느끼고 정말 왜 말을 끊어요 사람을. 시간이 없어요. 예. 아니 저는 일단 양 언니가 좋고요. 왜냐면 제가 그전에는 저도 양변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 언니라고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도 막 드리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양 언니랑 같이 할 때는 중간에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는 뭡니까? 뉴스공장에서. 그런 거 개인적으로. 없지. 그런 거 없지. 본인으로. 뭐를 저거는 잘라야 되는데 이런 건 있지. 저건 잘라야 된다? 잘라야 된다 그런 건 있죠. 제 거는 안 잘릴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워낙 재미나면서도 영양가 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 불만이기도 한데 지금 여성 고정 패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날 때까지는 적어도 2명 이상이 될 때까지는 제가 버틸 겁니다. 버틸 겁니다. 중앙마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뭡니까?
저는 불친절한 에이스를 되게 좋아해요. 불친절한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듣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진행하면서도 그게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반응. 그러니까 게시판들 이렇게 소개는 안 되지만 문자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요, 저도 하나 바르면은 저는 그 불친절 AS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건 김호준의 생각입니다. 맨 처음 오프닝 멘트. 근데 이거는 정말 칭찬인 게 그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담으면서 팩트를 담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박사님 버티시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잘려야지. 못 바뀌시려고 너무 하시는 거 안 아니에요? 잘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김진애, 양지열 두 분이었습니다. 안녕! 하는데 그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죄목을 갖다 하나 더 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적폐청산은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서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더 이상 옛날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깡패를 갖다가 도둑질한 사람을 잡으니까 그래서 몇 시에 어느 집에 가서 뭘 훔쳤냐 이렇게 조사하니까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똑같은 거지, 지금. 아니,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 그것도 간단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갖다가 사적으로 동원한 그런 이제 심각한 그 국기문란의 수준의 어떤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적폐다, 국민을 분열시킨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도둑놈 잡아 넣었더니 왜 가져가고 이렇게 생이별 시키느냐 항의하는 거하고 그 생이별 시켜야지 그럼 사이별 시킵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쪽 진영에서 전방위로 터져나와요. 장재현 의원도 노무현 상여를 부여잡고 한풀이 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심각한 도저히 어떤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치부들이 또는 과거의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니까 그걸 자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라는 식으로 이걸 갖다가 폄훼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 노리는 거는 뭐냐? 결국 노리는 거는 이 자신들의 어떤 범죄 행위를 갖다가 물타기 해가지고 덮자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이제 천신만고 때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가 됐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역할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인준 직전에 당내 중진들로부터 대표가 입장을 내놔야 된다, 가부간에.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입장 정리 안 하고 모호하게 갔거든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철수 대표가? 저는 제가 상황을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대법원장 되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이 있으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후폭풍을 또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는 하면서 후폭풍을 맞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걸 마치 무슨 자유투표가 아주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상권분립의 한 축이잖아요.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러면 자유투표했어요?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때 자유투표했어요? 누가 돼도 좋다. 그리고 누굴 찍어도 당원의 권리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을 또 임명하면서 이 사람이 부적격자면은 강하게 이유를 대면서 강하게 반대를 해야 마땅한 거죠. 그게 책임 정치죠. 그리고 그게 합당한 사람이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합당한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누가 돼도 그거는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무책임한 행위가 어떻게 있어요. 저는 아니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면서 핸들에서 손 놓고 자율 주행하고 있다 얘기해요.
표현이 어떻게 갑자기 생각나죠? 아, 저도 방금 들었어요. 정청래 전 의원은 준비해 오거든요. 준비해와도 이게 안 돼요. 맙소사기 때문에. 예. 근데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교 동문회라서 그랬다. 고교 동문인데 내가 입장을 밝히면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느냐. 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아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지금 라디오는 물론 TV로도 생중계 되고 있고 방금 전 저희 PD가 책임 PD가 호텔에서 실검 1위를 하고 있다고 뉴스 공장. 여기 입장하신 분들은요, 딱 200명만 실내로 입장하시고 나머지 못 들어오셨는데 새벽 3시에 200명이 끌어졌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이 순서는 저희 뉴스공장 최고 인기 코너죠. 예.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새벽 3시에 줄을 서려면, 어제 밤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가족은 누가 지키냐고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셨죠? 예, 알면 이상한 거죠. 예,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보니까, 왜 이게, 기네스북에다가, 이 시간에 공개 방송하는 거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을 것 같은데,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고, 기네스북에 신청하면 아마 기록으로 공인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다음 공개 방송은 말이죠. 기네스 측에다가, 신고를 하고, 예.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것으로.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이 장면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안에도 200여 명, 밖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서서 서성이고 계세요. 예. 기괴한 장면입니다. 자, 첼로 연주 어떻게 됐습니까? 입당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맞교환하기로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언어의 마술사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사전에 대본이 있냐고.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예. 정말로 언어의 마술사고요. 참고로 정청래 전 의원은 제가 언어의 맙소사라고 부릅니다. 예. 양극단의 쌍벽을 이루는 분인데. 정청래 전 의원은 안 웃긴 걸 웃기다고 막 주장하는 분이죠. 예. 자,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 촌촌살인을. 일단 1주년 덕담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여기 와서 참 이 기괴한 광경을 보고 들은 생각은,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는지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전술핵이 대한민국 지켜준다고 하면서 멀리, 이역만리까지 구걸하러 간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른 시간에 뉴스공장 공개방송에 모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실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이게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오늘 커밍아웃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도 참 예쁘게 잘하세요. 네.
얼굴까지 예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언어에 맙서서 이걸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허위 사실에 의한 혹은 명예훼손 혹은 사자 명예훼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제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저는 그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저는 정진석 의원이 어떤 목적,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 그 발언을 했던 간에 관계없이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뭐 1차 유감 표시는 했다지만 그 정도로는 택도 없다고 보고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소가 취하되지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짐승의 마음으로 한 소리죠. 본인이 총대를 맸는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문성근 김여시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밥을 굶었나 린치를 당했나 징역을 살았나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는 취지의 이야기죠. 예.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정진석 의원이 한 말인데. 글쎄 그 발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노 의원님이 이제 소송을 당하시겠군요. 공개적으로 폭력 행사를 암시했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뭐랄까요. 지금 말씀하신 맥락선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 마지막에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예. 역시 정진석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문제의 발단은 우리가 뭐 매일매일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국정원을 동원한 그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한 그 불법 행위가 최근에 와서 그 구체적 증거들이 사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걸 왜 노무현 대통령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로막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범죄 행위 또 잘못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 가지고 뭐 이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온갖 폐악질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의도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방어하려고 이제